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으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시험지는 아직 채점을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꽤 용감하죠? 그러니까 조만간 빨리 채점을 끝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거 아직 기억하지요? 펩타이드 결합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백질, 아미노산들을 연결시키는 축합반을 전부 다 똑같이 물을 빼는 거예요. 물. 이제 마지막 남은 거지. 그동안 우리가 그 물 빼는 결합 이름을 벌써 3개를 외워왔었죠. 4개지 이것까지 합해서. 무슨 글리코시드 결합, 에스터 결합, 그 다음에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 이제 드디어 펩타이드 결합, 지난번에 한 거 똑같은 방식이었잖아요. 물을 빼고. 물을 빼기 위해서는 결국은 딱 보면은 한쪽에서 OH를 내주고 또 다른 한쪽에서 H를 내줘서 서로 격출해서 물 하나 뿅 빼서 공유결합 연결하면 그런 방식의 공유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아미노산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쫙 엮었어. 근데 이제 이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3가지 종류의 고분자 물질은 그냥 거기서 끝. 엮었으면 끝이야 이제. 근데 이 친구들은 엮은 다음에 이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일을 벌이는 게 진짜거든. 아미노산들을 줄줄이 엮으면 이제 뭐 기차는 길어, 바나나는 뭐 어째 하고 계속 쭉 길게 나열된 그것인데 거기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바라건대 이미 알고 있듯이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 그래서 자꾸 애꿎은 종이만 못 살게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쭉 길게 늘어뜨려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미노산들로만 쭉 이루어진 이런 단백질. 그런데 이 녀석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더니 막 이렇게 뿌겨버리는 거야, 지들이. 이래가지고서 이상한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이것을 단백질 접힘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만 만들 수 있느냐? 종이가 남는 건 아니에요. 없어. 뭐 어떤 녀석은 막 이렇게 지들이 꼬여, 이렇게. 그래갖고 뭐 이상한 이런 모양도 만들고. 그러니까 뭐, 종이접기 기술에 따라서 학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거 다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전에 3가지 종류의 고분자 물질에서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현상이에요. 뭐지? 지들이 똑같이 한다고 지들 멋대로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상한 기묘한 모양을 만드는 말이야. 그것 때문에 단백질이 그냥 우리가 최고 하면서 그냥 기능이 많아지니까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생긴 대로 논다고. 생명체에서 하나의 큰 화두는 생긴 대로 놀게 돼 있어.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면 기능이 딱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포가 상피세포, 우리 동물에 이제 생명 2에 가게 되면 상피세포는 어떻게 생겼고 신경세포는 어떻게 생겼고 똑같은 동물세포인데 희한하게 모양이 다르단 말이야. 그 각자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신경세포가 길다랗게 이렇게 이상하게 늘어뜨려진 그 이유는 이런 마치 전선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신경 신호를 전달하게끔 되어 있는 거 하는 식으로 단백질이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결국 단백질이 왜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귀찮게 보는지. 기능이 많으니까 외워야 될 것도 많잖아. 나쁜 놈들. 그래서 어쨌든 그 구조가 이제 여기에 그 구조를 이루는 것도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갑자기 이렇게 월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일단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단백질 구조 형성의 4단계라고 하는데 일단 1, 2, 3, 4 구도인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따라오지? 1차 구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부모 잘 만나서 어쩔 수 없는 생긴 대로는 자꾸 부모 잘 만나 결국 DNA 유전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빼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졌느냐라는 그것인데 태생적으로 그게 어쩔 수 없잖아. DNA가 결정해 주는 거지. 그 DNA 결정해 주는 것은 그대로 아미노산이 결국 아미노산은 어떤 순서로 왜 연결이 되느냐. DNA가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저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첫 번째 아미노산에 누구가 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아미노산 스크립트라고 하잖아요. 스크립트가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유전자의 기능이잖아요. 단백질을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지시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1차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고유한 서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 없지. 그러나 결국 그러니까 이것을 구성하는 것은 20개의 아미노산들을 돌려서 하나씩 뽑기 하는 거니까 중복 허용.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직까지도 이 20개를 돌려가지고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반도 못 채웠나? 아니면 10분의 1도 못 채웠나? 현존하는 단백질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한 그런 얘기죠. 왜 20개만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는지 그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죠. 아미노산은 얼핏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20개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 합성에 참여를 하는 그 회원들, 그 멤버십 20개 멤버들 말고도 얼마든지 또 많은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하죠? 아미노산이 안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미노산 되기 어렵지 않아요. 일단 중앙에 알파 탄소, 알파 카본 있고 좌측면 우베크만 있으면 돼. 아미노 카복실 끝. 그 다음에 수소 하나 꼽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정체성은 누가 이제 R그룹이라고 우리가 지칭해주는 그 곁사슬. 거기서 네 멋대로 놀아. 거기서 얼마든지 지 멋대로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사실 아미노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아미노산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 20개? 아니거든. 근데 왜 하필 요 20개만 거기에 참여하는지 사실은 과학자들이 일부 과학자들이 막 말려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려도 막 그렇게 또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몰래 숨어서 아니지만 새롭게 이 20개 말고 새로운 아미노산들이 여기 끼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왜? 그러면 새로운 물질이 생기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20개만이 아미노산이 이제 쓰인다라고 굳이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막 이상한 일들을 사람이 만들어 가니까. 어쨌든 현재까지는 20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쭉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차 구조가 아니라 2차 구조의 오타. 단백질 2차 구조는 그러니까 세컨더리 스트럭처지. 두 가지 종류의 구조가 있을 수가 있죠. 일단 2차 구조라는 건 부분적, 로컬,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지역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구조예요. 전체적인 구조가 아니라 2차 구조는 자기들끼리 여기저기서 산발하는 그런 움직임. 저 정도는 내가 까짓 거 신경 안 써도 돼 정도로. 그러나 그게 이제 모여서 사건을 때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2차 구조의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딱 두 가지만 알면 되니까 이게 막 10대 개 있어봐.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래서 알파 나선화 베타 병풍 구조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구조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절로 생기는 건데 뭐든지 다 단백질의 구조에 희한한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지가 알아서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게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긴 하나.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 종류 알파, 베타 하나는 나선이고 하나는 왜 이걸 병풍 구조라고 하면 병풍 세워놓을 때 보통 우리가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빼딱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것을 닮았다고 해서
이 구조가 이렇게 살짝 각도를 쥐면서 이런 식으로 병풍처럼 판 모양의 그런 구조를 가진다 해서 병풍 구조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인데, 이들은 둘 다 공통적으로 일단 수소결합, 이것을 유지시키는 것은 수소결합이다. 마치 DNA 염기들을 수소결합이 유지시켜가지고 DNA 이중사슬을 이루는 그런 상보결합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수소결합인데,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수소결합인데 그 등의 요것들 간에 곁사슬들은 끼지 마. 니들은 안 끼워줘. 자, 아미노산이라고 하면 일단 이 두 가지 동네로 골격과 곁사슬이라고 사실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골격은 뭐냐면 모든 아미노산들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뭔가 뼈대를 형성하는 게 골격이잖아. 왜냐하면 모든 아미노산마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알파 카본, 알파 탄소, 그 다음에 자청력 우백고, 수소. 그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들끼리를 전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들 쭉 보면 이 동일한 부분이 쫙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펩티드 골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 골격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성을 곁사슬들이 갖다가 제공해주는 그런 식이니까, 이것은 마치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DNA 같은 경우도, DNA도 이 골격 그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한다면 이렇게 DNA를 갑자기 또 딴 얘기하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켜져 이거? 그래. 당인산 골격이라고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DNA가 있으면, 아이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 쭉 선을 따라 나가는 이 기본적인 요것이 이제 당인산, 왜냐면 이쪽에는 당하고 인산기가 여기 쫙 요것을 이루고 있고, 바깥에 이제 인산기가 삐죽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DNA가 이렇게 이제 같이 결합을 하려고 하면, 여기도 당인산 골격이 밖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고, 내부에는 요것들을 염기들끼리 수소결합을 이렇게 있는 이 염기들이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DNA도 뉴클리오티드를 보면 그 고유한 자기들의 정체성은 이 안쪽에 있는 염기들이 표출을 하잖아. 나머지 이 바깥쪽에 있는 당인산 골격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어떤 뉴클리오티드를 봐도 다 동일하잖아. 똑같은 데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인산기 하나. 라는 것처럼 언제나 골격이라는 얘기는 동일하게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아미노산의 경우에도 이렇게 펩티드 골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괜히 사설이 길었구만. 그 2차 구조는 그래서 이렇게 펩티드 골격들끼리 수소결합을 이룬다니까, 거기서 수소결합을 내고 빼고 할 수 있는 그 부위가 어디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소 조금 있는 거,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카복실기 쪽에 혹시 뭐가 있으면, 아직도 남아있으면, 아미노기 쪽에 뭐가 또 남아있으면, 그것들끼리 이제 수소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수소결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건 자기들끼리만, 펩티드 골격끼리만. 얘는 왜 안 지워져? 카페 고정문 계속 연락을 그러더니 또 이거 지우려고 또 오늘 하여튼 닥치는 있는 대로 해. 자, 그래서 이렇게 알파는 이렇게 빨간 선이 지금 수소결합이 이제 형성하고 있는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인데, 어쨌든 근데 아니 왜 이게 지역적이라고 그랬죠? 왜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어떤 지역은 알파 나선을 이루고 어떤 지역은 저절로 베타 병풍을 이루냐고 혹시 질문을 한다면, 아주 좋은 질문이지. 왜 그럴까? 알기가? 알기는 여기 참여를 안 해. 일단 이 2차 구조는 알기는 넌 좀 빠져. 이따가 와. 이따가 부를게.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무슨 리본처럼 꼬아서 알파 나선을 이루고, 어떤 경우, 어떤 지역은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삐딱 빼딱 이렇게 해서 베타 병풍이라는 그런 구조를 이루는 이유는 그게 자연적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절로. 거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지. 왜? 이렇게 하면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니까, 가장 안정적이니까.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준위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저절로 그냥 내버려두면 생겨버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알파나 베타는 사실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어떤 단백질이 있을 때, 요 부위는 알파 나선 구조를 자연적으로 형성을 하고, 또 저쪽은 베타 병풍을 자연적으로 이루고,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 걸까요? 서열에 의해서 서열이 그렇게 있으면 그런 서열이 모이면 얘네들끼리 어떻게 우리끼리 모였는데 결국 우리가 가진 건 이것뿐이고 우리끼리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 라고 해서 저절로 이렇게 하는 그 얘기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거 역시 부모 탓이네. 이거 역시 부모 잘 만나야 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방금 한 얘기고 이것이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구조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염기 서열이 이게 자동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단 딱 DNA 염기 서열만 쭉 보고 이 DNA 이 유전자에 해당하는 DNA 지역은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을 만들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단백질 유전자에서 어느 지역이 알파 나선을 이루고 어느 지역이 베타 나선을 이루고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라면. 그러나 쉬운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왜냐면 이게 사실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물리화학을 아마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그러니까 연력학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요 자유에너지 값이 가장 낮아지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요게 얘네들이 알파를 해야 이 자유에너지 값이 가장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지. 이론적으로는 다 될 것이라는 쉽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완성을 해서 그것만 또 이제 업으로 삼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덕택으로 이제는 요 2차 구조까지는 예측이 컴퓨터상으로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일단. DNA 염기서열만 쭉 쳐다보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알파 나선 구조를 만들겠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베타 병풍이네? 하고 이게 최소한 100% 정확도는 아니더라도 99%까지는 정확도로 얼마든지 파악이. 그래서 2차 구조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제는 이론적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 3차 구조는 예측이 아마 아직 불가능한가 보지? 그러니까 이런 2차 구조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겠죠. 맞아요. 3차 구조는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3차 구조인데, 왜냐면 3차 구조 자체가 바로 어디 갔을까? 이런 모양을 만들지를 알아채는 그 구조인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어떤 유전자가 있을 때 이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든다? 그러면 이 단백질은 이러한 구조를 만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혹시 이 단백질에 대해서 기능을 전혀 모르는 갑자기 이상한 녀석이 튀어나왔네? 웬 듣보잡이 나왔지? 그럴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너는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는 얼마나 좋아. 또 훨씬 그보다 좋은 것은 어떤 단백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쓰고 있는 너 없으면 좀 큰일 나 하고 믿고 쓰고 있는 단백질이 망가졌어. 돌연변이에 의해서 기능이.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또는 여기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얘가 이러한 잘못된 기능이 생겨서 이러한 병증이 생겼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 거예요.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한다는 것은. 아니 예측까지만 안 해도 까짓 거 존재하는 지금 있는 단백질 구조 자체만 알아도 사실 정말 감지덕지거든. 그래서 그 구조를 어떻게든지 알아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3차 구조란 아까 얘기한 바로 그 단백질의 접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프로틴 폴딩이라고 하는, 이게 접혀야 이것도 저절로 접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괜히 내가 몸개그까지 해가면서 한 그 단백질 접힘, 이런 소수성 부위는 접어 들어가고 안 들어. 물과 만나면 안 되잖아요. 기름이니까. 접어 들어가고 물과 대면을 할 수 있는 친수성들이 표면에 나오게 되는 그런 저절로의 접힘이 결국은 3차 구조를 형성하는 일종의 원리인데, 그런데 이제 3차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엔 일단 무엇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보니까 2차 구조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차 구조가 저절로 만들어지면서 그 와중에 그 2차 구조들이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산재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3차 구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도 그게 거의 결정이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2차 구조를 먼저 만든 다음에 단백질의 입장에서는 일단 단백질이 태어나면 자기들끼리 여기저기 2차 구조를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소수성 부위들, 야야 너는 이게 물에 네가 감히 너 들어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접히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고 3차 구조는. 그래서 보면 이제 사실 전체적인 2차, 단순한 3차 구조인데 3차 구조라는 것을 뜯어보면 결국은 부분은 각 부위마다 고유의 어떤 특정한 2차 구조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2차 구조들이 어떠한 디멘션을 이루느냐라는 차이일 뿐이죠. 자, 일단 3차 구조의 중요성이 아니라 차별성은, 자, 비공유결합, 요거 밑줄 쫙. 뭐야. 비공유결합이라는 거. 자, 아까 2차 구조는 뭐였죠? 수소결합이었지. 비공유결합은 수소결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포함하죠. 그러니까 훨씬 더 포괄적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비공유결합이라는 얘기는 수소결합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온결합, 반데르발스 결합,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결합이 열리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 소수성 상호작용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지.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오로지 공유결합만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하나 있어서 공유결합인데도 여기에 나도 끼워줘 하고 들어가는 친구가 하나 있긴 해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요것들이 또 하나 핵심은 뭐? 겹사슬들. 자, 이제는 골격이 아니야. 이 3차 구조는 골격들은 빠져. 니들은.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그래서 그 아미노산들의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그 R그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유한 그 개선은 겹사슬들끼리 자기들끼리 너하고 나하고 이온결합 오케이? 저쪽에서 또 아미노산 너하고 나하고 우리 무슨 수소결합 오케이? 해서 그 종합적인 그러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종합적인 결과로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는 게 훨씬 더 유지가 되는 것이 바로 3차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3차 구조는 계속 얘기하지만 기능이다. 요 3차 구조가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 자동적으로 그것이 접힌다고 했는데, 생물학의 이제 매력은 항상 100%가 없다는 것이, 항상 예외가 있다는 것이 생물학의, 그래서 생물학의 오지선다의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무슨 뭐 반드시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그건 일단 제껴주고, 걸러주는 게 일단은 상식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단백질들이 접히는 것은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형성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안 되면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그 도우미가 샤페론이라고 하는 도우미라는 얘기죠. 도우미. 이 단백질이에요. 이 자체도 단백질인데 이들의 기능은, 목적은 오로지 이런 단백질 접힘을 도와주는, 지하철의 푸시맨 같은 경우, 지하철 푸시맨 요즘은 없다. 맞아. 옛날엔 그런 것도 있었다며. 러시아 올 때 막
우겨 넣는 그런 지하철에. 어쨌든 이 샤페론이라는 단백질이 이것을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잘 안 접힐 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는 단백질이 저절로 접히기 힘든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특별한 단백질들이 들어가고, 야, 좀 이거 요즘 이렇게 해봐 하고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경우. 또 한 가지 특히 샤페론이 샤페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나,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또 샤페론이 필요한 경우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아주 큰 단백질 크기가, 그래서 뭐 한 100개짜리 단백질이 아니라 아미노산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1000개 정도 막 아미노산이 되게 많은 단백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런 단백질이 아미노산들의 이제 연결에 의해서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국수 뽑아내듯이 순차적으로 밀려 나올 거 아니에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이제 순차적으로 밀려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앞부분은 이렇게 쭉쭉쭉쭉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단백질 아미노산, 마지막 아미노산이 얘가 끝나기까지는 좀 멀었어 아직. 그런데 이제 일단 빠져나오기 시작한 아미노산끼리는 무슨 일을 할까? 자기들끼리 접겠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계획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얘가 다 만들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이 있을 거라는 그런 그 거대한 플랜이 있는데, 이 앞에 나오는 녀석들이 그걸 못 참고 자기들끼리 미리 알아서 그냥 미리 접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나오는 녀석들은 원래 난 너하고 접어야 되는데 쥐들끼리 벌써 알아서 해버렸네? 아이씨, 기분 나쁘잖아. 그럼 지가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는 거죠. 세포 입장에서는 이러면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이럴 때에도 샤페론이 이런 것은 앞부분에 있는 애들을 아직 단백질 이게 번역이 단백질 합성이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이것들끼리 얘네들은 자기들이 알 게 뭐야?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서 알아서 접으려고 하겠지. 그것을 나대지 마. 좀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렇게 붙들어 매놓는, 일단 미리 접히는 것을 붙들어 매고 있다가 그러다 이제 단백질 합성이 다 끝났다는 신호가 오면 그제서야 이제 풀어줘갖고 자기들 하는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잘 공부가 된, 잘 학습이 된 샤페론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샤페론의 기능이라는 것은 얘기는 아니지만, 막연하게 샤페론이라는 얘기를 할 때 뭐야 샤페론이 뭘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야? 라고 혹시 의문이 든다면 이런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 이제 단백질들의 도움이 사실 필요할 때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인정하면 충분한 그런 얘기고. 자, 4차 구조는 이건 아무나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옵션이에요. 하고 싶으면 옵션 다른 거. 그러니까 4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단백질, 계속 나는 피에 무슨 원수전 나는 왜 자꾸 헤모글로빈 단백질만 언급을 하는데,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바로 그 4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왜?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여기 혹시 있나? 있네. 이게 헤모글로빈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4개 각각의 단백질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거 여기 있구나. 사실은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글로빈이라는 단백질 2개, 알파라고 하는 2개의 글로빈과 베타라고 하는 글로빈 2개가, 그러니까 4명이, 단백질 4명이 모여가지고서 우리 헤모글로빈이라는 하나의 기능체를 형성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각각의 하나는 3차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4차 구조를 가지게 되는 이런, 많은 단백질들이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3차 구조만으로 솔로로 활동하기에는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럼 우리 모이자. 그래서 이런 4차 구조를 형성해서 기능하는 단백질이 많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콜라겐도 이런 3개의 단백질이, 이 3차 구조의 단백질들이 이렇게 뚜아린가를 틀어가지고서 결합해서 만든 그런 또 하나의 구조이기도 하고. 자, 3차 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공유결합, 결사슬, 이 2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들이.
그런데 비공유결합인데 요거 하나만은 예외. 이황화결합이라고 하는 요것은 공유결합입니다. 근데 얘는 매우 중요한 요 3차 구조를 유지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끼워줄 수 있는 이유는 이 이황화결합은 사이비 일종의 사이비 공유결합이에요. 그러니까 공유결합하면 우리가 선입관이 있잖아. 되게 안정적이다. 일단 형성을 해놓으면 잘 깨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관념이 있잖아. 얘는 그것이 없어요. 얘는 금방 부서져. 금방 쉽게 형성되고 금방 부서지는 마치 모래알 같은 그런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내가 너를 끼워줘도 난 아무 별 탈이 없다. 그래서 이 황화결합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옛날에 캠벨에는 요게 그 그림이나 피규어로 나와 있는 3차 구조를 유지하는 결합들 요즘 캠벨에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몇 가지 종류의 지금 컬러로 지금 코딩이 된 기본적인 그 3차 그러니까 단백질 폴리펩타이드의 이 골격이라고 칩시다. 이게 그러나 이 골격이 접혀가지고서 이런 원래 이게 접히지 않았다면은 긴 기찻길 같은 이런 단백질일 텐데 섬유 단백질. 그러나 이러한 3차 구조를 접힘에 의해서 3차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항아리 같은 모양의 단백질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결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동류하고 여기에 있는 아미노산 결사슬 요게 아미노산 결사슬이 여기 딱 있는데 이동류에서 갑자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실 1차원적으로 치면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 그러나 이 접힘을 형성시킨 거는 이쪽 동네에 있는 결사슬 하나와 이쪽 동네에 있는 결사슬끼리 자기들끼리 짝짝꿍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게 무슨 결합? 아니 이게 무슨 결합인지 모른단 말이야. 여기 산소 있고 여기 수소 있고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은 세상에 공유 결합 아니야. 수소 결합 땡큐. 오늘 클래스를 건졌다. 나라를 구했다 오늘. 자, 요 수소 산소와 결합하고 있잖아. 불만 많지? 전자 다 뺏기고 여기 산소 있네? 극성이지? 그러면 극성, 비극성 띠띠띠 수소 결합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동네 여기 있는 결사슬에 여기 있네? 아미노기가 R기에 아미노기가 삐쭉 나와 있어요. 지금 결사슬에 이쪽에 있는 여기 카복실기가 쭉 나와 있어. 이걸 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으면 내가 그럼 이해가 가겠다. 자, 이 동네와 이 동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아미노산끼리 또 여기서 짝짝꿍 하는 이거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여기는 이 동네와 저 동네인데 여기 CH3 얘는 뭐지? 무슨 결합을 얘네들이 제공해 주지? 이거 메틸이라고 하는 화학 결합인데 산소 안에 수소가 3개. 뭐야 이거? 일단 극성을 따져보면 이거 극성이 비극성이 얘네들. 메틀기가 뭐 이렇게 있는 얘네들 극성이야 비극성이야? 응? 비극성 같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비극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극성이지. 극성이 있을 데가 없잖아요. 비극성. 비극성끼리 근데 여기다 소위 영어 표현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멀키하다고 부피는 괜히 차지하면서 이만큼 그러면서 비극성이야. 자, 이거 뭐지? 딱 뭐지 이거? 둘 중에 하나면 돼. 둘 다 되는데 둘 중에 하나 뭐 최소한. 벌키하고 비극성이고 벌키하다는 뜻이 뭡니까? 표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서로. 표면적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이거 표면적. 생각 안 해 표면적. 시험 다 끝났다고 그냥 뭐
그냥 완전히 토사구팽당했구나. 아, 이 불쌍한 화학결합이요. 그냥 토사구팽당하고 울고 있다 지금.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자, 벌키, 그 다음에 소수성. 소수성은 뭐지? 여기서 자기들끼리 뭉치겠지. 소수성이니까. 이 물이잖아, 물. 소수성 뭐? 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소수성 상호작용인데 얘네들이 또 더더군다나 벌키하기까지 해. 그럼 무슨 힘이, 자기들끼리는 미리 먼저 소수성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일단 모였어. 그러나 자기들끼리를 우리가 끈끈하게 엮어주는 결합은 아닌데 얘네들이 덕분에 벌키하네. 표면적이 있네. 그럼 무슨 결합이 여기 발생할까? 반선생. 반대로 발생 결합이 여기서 생성하게. 그래서 바로 이 결합은 무엇일까요? 묻는다면 해답은 뭐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소수성 결합. 결합은 아니지만 소수성 결합이라 해도 뭐 쫙 그렇지 않나. 또는 반대로 발생 결합. 둘 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어쨌든 자, 이거 다 대표적인, 결국 그 비공유 결합의 대표들이 전부 다 여기 일부러 선수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겹사슬들끼리의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유지된다. 3차 결합이.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 딱 한 가지, 여기. 얘는 뭔데? 어떻게 알았대요? 방이 두 개라서. 맞아. 이 화가, 원래는 얘네들이 뭐였을까? 원래 이 결합, 여기, 지금 이 이 실선, 이것은 공유결합을 일단 얘기해요. 하지만, 원래 이것이 있기 전에는, 이들이 공유결합을 이루기 전에는 뭐였을까? 각자가. 이쪽 동네, 여기 나온 이 겹사슬은 뭐였을까? 이걸로 끝났을 거고. 이쪽 동네 여기도 역시 이걸로 끝났을 거고. 그러니까 두 개의 SH. 이것을 설파이드리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황이 이제 바깥에 이제 마치 알코올처럼 있는 요 설파이드리 두 개가 있으면 금방 요 수소는 그냥 어렵네. 금방 산화돼 버려. 수소 이온을 잃어버리니까 산화가 되는 거죠. 산화되고 공유결합이 짠 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단백질 3차 구조의 소위 말하는 활용점정이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것을 긴 우리가 두꺼운 호스, 플라스틱 파이프 호스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이것을 묶어가지고 노끈으로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을 매놓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서 얘네들이. 그래서 끈끈하게 얘네들이 공유결합이니까 다른 것들보다 조금은 튼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최종적인 사실 모양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딱 시켜줄 때 이런 이황화결합들이, 이황화결합을 형성시킬 수 있는 아미노산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 글자로, 보통 아미노산은 세 개의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는데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요것이 겹사슬에 SH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개의 시스테인 간에 이런 식으로 수소 던져버리고 가 하고 공유결합을 황끼리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황화결합이 돼서 하는 건데, 이 이황화결합의 이 특징은 장점 또는 특징은 뭐냐면 이걸 금방 부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얘보다 훨씬 더 많은 애들이 개떼처럼 여기 들러붙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원래 이 SH 요 기회로 요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짠짠짠 해서 너 가 해서 이렇게 두 개의 황끼리 짠 그은 거잖아요. 이황이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어디서 난데없이 SH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물질들이 근처에 주변에 막 드치거리고 막 하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금방 못 견디고 알았어 하고 수소가 여기에 다시 끼어 들어가서 짠 하고 이렇게 되돌려지는 거예요. 금방 부서져 버려요. 다른 공유결합 같으면 어림도 없지. 어딜 감히 니들이. 근데 이 화학결합은 이런 식으로 이 주변에 이런 같은 작은 물질인데
황을 이렇게 SH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많아요. 그런 황 물질도 있고 우리 몸 안에도 있고 그렇게 몸에 좋다고 아침마다 이상한 그 종편에서 막 선전하는 글루타치온이니 뭐니 그런 거 딱 이런 거거든. 글루타치온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 거지. 그래서 무슨 뭐 항산화제로 몸에 좋고 그 뭐지? 만수무강하게 해주고 하는 그것들이 뭐 일정량은 좋기는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니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이런 SH를 가진 작은 물질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환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환원제를 투입하면 이황화 결합이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그러한 결합들, 그 비공유 결합들 있잖아요. 플러스 이 이황화 결합, 이것들이 전부 파괴가 되면 단백질의 그 3차 결합을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있던 그 결합들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일컫느냐? 바로 이것을 denatur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단백질이 망가져 버렸다, 무슨 큰 천재지변이라도 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별거 아닌 거지. 이거 뭐 단백질이 변성이 됐다, 이렇게 denaturation 됐다 그러면 혹시 혹자는 뭐 단백질의 펩티드 결합이 전부 부러져 버린 건가? 아미노산들이 전부 다 각각의 낱개 아미노산으로 날아가 버린 것인가? 아니야. 그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그 기본 골격 이것은 그대로 유지해서 하나도 뭐 어디 간 데 없어.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접힌 게 이렇게 접혔는데 잘 접혔었는데 이게 헬렐레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풀어졌습니까? 아까 그 결합들이 다 파괴가 됐으니까 이렇게 풀어져 버린 거예요. 너덜너덜. 다시 접으면 돼. 뭐가 걱정이야? 풀어졌어? 다시 접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한번 풀어져 버리면 다시 접기가, DNA도 변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DNA는 변성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DNA 이중사슬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수소결합이 파괴가 돼서 그러면 DNA 이중사슬이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DNA의 변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정말 일도 아니야. 다시 결합하는 게, 다시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들끼리 알아서 결합을 해. 그러니까 DNA의 변성은 우리가 전혀 걱정을 안 하는데, 단백질의 변성은 이론적으로는 그냥 그까지 이런 약한 그 비공유 결합들이 파괴가 된 것인데, 그거 다시 접으면 다시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하기가 너무나 힘든,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던 대로 이미 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무언가 실타래처럼 이것을 다시 풀어서 이걸 하기가 힘든 거예요. 단백질 변성. 어떤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아침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아침에 계란을 딱 깨가지고서 프라이팬에다가 딱 넣으면 그때 딱 내려오는 그 맑은 그 용액은 뭐예요? 그게? 단백질 덩어리의 용액이야. 투명하잖아. 노른자 빼고, 흰자가. 투명한 용액이 딱 프라이팬에 닿자마자 어떻게 돼? 흰 떡이 돼버리지. 왜 흰 떡이 돼서? 변성이 돼서. 그것들이 갑자기 열에 의해서 전부 다 파괴가 돼가지고서 그냥 엉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구조가 엉망이 되니까 원래 수용액상에서 녹아있는 형태로 있던 단백질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정이 돼서 액체가 고체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흰떡이 돼서. 그런데 그 흰떡이 되면 계란 프라이가 돼버리는 그거 다시 하얀 맑은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단백질 변성, 한 번 변성이 된 단백질을 되돌리기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백질 한 번 변성되면 안 돼. 맛이 나서 끝. 새로 해. 라는 것이 일종의 정설. 왜 자꾸 이걸 강조할까? 더 이상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배워왔지.
철칙, 법칙이지 이건. 변성된 단백질은 절대로 되돌리지 못한다. 그치? 하나의 무슨 뭐 법칙처럼 알아왔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하면서 벌써 보통 한 5, 6년 됐을걸? 호주의 어떤 과학자가 그래서 계란을 진짜로 되돌렸어. 계란을 어떤 식으로 어찌저찌 해가지고서 그 하얗게 떡이 된 계란을 다시 맑은 계란 원래 상태의 그 흰자 액체로 돌려. 그 얘기는 변성을 풀었다는 얘기죠. 물론 그거는 이제 보여주기식. 변성을 못 풀어?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 라고 방향을 제시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서 모든 단백질을 다 그런 식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게 단계에 올라가겠지만 그럼 어쨌든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많은 단백질, 우리의 질병이 세포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일종의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알츠하이머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그 뇌 안에, 신경세포 안에 그러한 변성된 단백질이 축적이 된 그것을 다시 녹여가지고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치매도 고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거기까지는 그렇고 이제 이 결합들 중에서 비누 용액을 치면 그냥 쥐약처럼 풀어서 특히 약한 결합은 무엇일까요? 반대를 말씀. 그렇지. 세제라는 것은 비극성, 이런 기름을 녹이는 게 비누잖아요. 왜 녹아? 여기에 기름, 세제 전부 비극성이잖아. 비극성이 여기 침투해서 야야 니들끼리 놀지 말고 나랑 놀아. 그래서 이 원래 생성이 돼 있던 요 반대를 발수, 요 비극성지 소수성 상호작용을 자기들이 개입해서 떨어져 버리는 게 바로 이 세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제, 비극성, 소수성, 이거 역시 소수성, 그 원리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pH 엄청나게 알칼리라든가 엄청나게 산성이라든가 수소결합. 일단 pH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 수소 이온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소가 쏟아졌다 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소를 가져가는 조건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취약한 것들은 수소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수소 결합이 파괴가 이런 엄청난 극알칼리 또는 극산성 조건에서 그것 때문에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좀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그런 조건이거든. 세제를 쳐도 단백질은 안 되고 이런 엄청 산성, 엄청 알칼리성도 안 되고 열은 전부 다. 열을 가하면 일단 열은 공유결합까지도 사실은 위태위태한 왜? 열을 가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원자와 원자의 이동이 엄청나게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화학결합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자기들끼리 알아서 막 이동을 하는데 결합을 유지를 못하지. 어떤 결합이. 그래서 열에는 장사 없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아요? 없구나. 소금을 그냥 한 푸대기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무엇이? 이온 결합이. 그렇죠. 이온이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NaCl이 엄청 들어가고 그러면 야 니들끼리 왜 해? 마음 놀아야지. 이온 결합이 해체가 되는 거죠. 알코올 뭘 가지고 있어요? 알코올은 뭐를 끝나? OH로 끝나잖아. OH. 수소 결합이. 그래서 알코올을 딱 던지면 알코올을 뭐가 가득 들어있는 생체 영역에다가 알코올을 팍 부으면 갑자기 허연 침전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침전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누굴까? 단백질,
DNA, RNA. 왜? 걔네들은 전부 다 뭘로 유지가? 수소결합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애들끼리 그냥 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고. 환원제 나왔다. 얘네들이 있죠. 아, 또 시간 지났다. 알려달라니까. 자, 그래서 10분 있다가 계속 합시다.